사실 말이야. 영수는 우리 친아들이 아니야. 62년 전 병원에서 바뀐 애야. 진짜 친아들은 따로 있어.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60세 김순희입니다. 30년간 이 집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명절이면 혼자서 20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단 한 번도 투정 부린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재산 물려줄 생각 없었어.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할 거야.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며느리 노릇이 하루아침에 남의 집사람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남편 결혼시킬 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대체 30년은 뭐였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어쩌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헌신적인 며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저는 이 집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리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설거지를 끝내던 날들. 명절이면 혼자서 20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시댁 친척들 숟가락 수만 세던 그 시간들. 저는 단 한 번도 투정 부린 적 없었습니다. 아니,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란 원래 그런 거라고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도 아침 6시 저는 부엌에 서 있습니다. 시어머니 이말순 어머님께서 드실 미역국을 끓이며 가스 불꽃을 바라봅니다. 파란 불꽃이 냄비 밑을 할짝할짝 올라가는 모습이 왠지 제 지난 30년 같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 집안을 데워왔던 제 삶처럼요. 순이야. 뒤에서 남편 박영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6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든든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남편이지만 요즘 들어 부쩍 피곤해 보입니다. 응, 뭐 필요해요? 어머니 약 챙겼어? 오늘 병원 가는 날이잖아. 벌써 챙겨놨어요. 가방에 다 넣어뒀으니 걱정 마세요. 남편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거실로 돌아갑니다. 원래 그래왔으니까 저도 익숙합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도 저는 계속 이 집을 지켜왔으니까요. 오늘 병원 검진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시어머니는 요즘 들어 자꾸 어지럽다고 하십니다. 85세의 고령이니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저는 국자로 미역국을 떠서 간을 봅니다. 딱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만큼의 짠맛. 30년을 함께 살다 보니 이제는 어머님의 입맛이 제 혀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립니다. 응, 들어와.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잠시 멈칫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창가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흑백 사진들이 가득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첩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시어머니는 황급히 사진첩을 닫으시며 서랍 속에 밀어 넣으십니다. 그 순간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 들려다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움찔합니다. 그거 손대지 마. 죄송합니다. 저는 사진을 집어 시어머니께 건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 영수가 아기였을 때겠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합니다. 사진을 받아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식사나 차려. 냉랭한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상을 펼칩니다. 미역국, 된장찌개, 계란찜, 나물 3가지. 정성껏 준비한 아침상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지 않으시고 그저 창밖만 바라보십니다. 어머니, 드세요. 병원 가려면 힘내셔야죠. 순이야. 네, 어머니. 너 이 집에서 30년 살았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니. 1995년에 시집 왔으니까 올해로 딱 30년이네요. 30년. 시어머니는 그 말을 되뇌시며 깊은 한숨을 쉬십니다. 그리고는 처음 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십니다. 뭐랄까, 미안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시고 겨우 숟가락을 드십니다. 하지만 한 숟가락 드시더니 더 이상 드시지 않으십니다. 입맛이 없네. 그냥 병원이나 가자. 어머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됐어. 시어머니의 버럭 소리에 저는 입을 다뭅니다. 원래 무뚝뚝하신 분이지만 오늘따라 유독 날이 서 계십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저는 남편 옆에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영수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저는 시어머니께서 진료실에 들어가신 문만 바라봅니다. 괜찮으시겠지? 그냥 일시적인 어지럼증이겠지?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길한 예감이 꿈틀거립니다. 오늘 아침 시어머니의 그 눈빛, 사진첩을 보시던 떨리는 손, 30년 이라고 되뇌시던 그 목소리. 정말이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30분 후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표정이 심각합니다. 보호자분들 잠시 들어오시죠. 남편과 저는 서둘러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얼굴이 창백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남편이 다급히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체 뭐가 어떻게? 뇌종양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 전이도 확인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이어갑니다. 3개월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다. 진료실이 얼어붙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십니다. 저 역시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3개월? 시어머니께 남은 시간이 고작 3개월? 어머니, 제가 시어머니께 다가가려는 순간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십니다. 나 혼자 있고 싶다. 너희들 나가봐. 하지만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시어머니의 고함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진료실을 나옵니다. 복도에서 남편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고작 3개월? 저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제 눈물을 참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실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방문을 닫으시고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했어요. 배 안 고파. 그냥 가봐. 어머니, 그래도 몸 생각하셔서. 가라니까. 쨍그랑. 방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방문을 열려다가 멈칫합니다. 들어가도 될까? 혼자 계시고 싶으신 걸까? 결국 저는 발걸음을 돌립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딸 지은 28세과 아들 준호 25세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엄마, 할머니 괜찮으셔?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습니다. 응, 지금은 좀 쉬시고 싶으신가 봐.
근데 엄마 3개월밖에 안 남으셨다며? 어떻게? 준호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저는 아이들을 꼭 껴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끝까지 할머니 곁에 있어드리자. 응? 하지만 제 가슴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사진첩을 보시던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 30년. 이라고 되뇌시던 그 목소리. 그리고 병원에서 저를 밀어내시던 그 차가운 눈빛.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 밤 11시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시어머니 방을 바라봅니다.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어머니는 아직도 주무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시어머니 방문 앞에 다시 섭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내일 또 병원 가야 하잖아요. 대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어머니께서 우시는 겁니까? 평생을 강인하게 사셨던 시어머니가 지금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겁니까?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안아드리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걸 허락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갑니다. 침대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3개월. 어머니께 남은 시간이 고작 3개월. 그동안 저는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셨을까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말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 적이 있었을까요? 문득 오늘 아침 바닥에 떨어졌던 그 흑백 사진이 떠오릅니다. 젊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갓난아기. 왜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시며 그렇게 손을 떨고 계셨을까요?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3개월 후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올 그 한마디가 제 30년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시한부 선고 이후 우리 집은 장례식장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영수는 회사도 쉬고 매일 어머니 곁을 지켰고 딸 지은이와 아들 준호도 번갈아 가며 병간호를 도왔습니다. 저 역시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께 식사를 챙겨드리고 약 시간을 체크하고 밤새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독 저만 멀리 하셨습니다. 순이야, 오늘은 내가 안 해도 돼. 지은이가 할게. 어머니, 제가 할게요. 제가 더 익숙하잖아. 됐어. 내 딸이 하고 싶다잖아. 차갑게 말씀을 끊으시는 어머니. 저는 서운함을 삼키며 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나만 밀어내시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보양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삼계탕을 끓이며 가스 불꽃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할머니가 나 좀 오래요. 지금 당장. 지은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가스불을 끄고 서둘러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시어머니께서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더욱 야위셨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순이야. 네, 어머니. 지은아, 너 잠깐 나가 있어라. 내 엄마랑 할 얘기가 있어. 지은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이거 받아. 어머니, 이게 뭔가요? 열어봐.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출생증명서 한 장과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생증명서에는 박영수 1963년 5월 12일 출생이라고 적혀 있었고,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시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남편 영수 거잖아요? 순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말이야.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영수는 우리 친아들이 아니야.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62년 전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어. 영수는 다른 사람의 아들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진짜 친아들은 따로 있어. 이름은 강민호. 지금 어디 사는지도 알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출생증명서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영수는 가짜야. 남의 핏줄이야. 가짜, 남의 핏줄.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너도 이제 알아야지. 내가 죽기 전에. 시어머니는 다시 서랍을 열어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유언장이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이게 내 유언장이야. 변호사한테 정식으로 작성한 거야. 어머니, 내 재산 전부 진짜 친아들 강민호한테 줄 거야. 이 집도 부동산도 예금도 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영수는요? 남편은요? 영수는 한 푼도 못 받아. 친아들이 아니니까. 어머니, 그래도 30년을 아들로 키우셨잖아요. 어떻게? 난 속았어. 내 진짜 아들은 고아원에서 평생 고생했다고. 그 애가 불쌍해서라도 재산은 다 줘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순이야.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 거야. 네, 너한테 재산 물려줄 생각 없었어. 30년 전 영수랑 결혼시킬 때도 이미 알고 있었어.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라고요? 1995년 영수 결혼 준비할 때 DNA 검사 한번 해봤어. 그때 알았어. 영수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30년 전 남편과 제가 결혼하던 그때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그럼 저한테는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며느리가 필요했으니까. 시어머니의 냉정한 대답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라고요? 나 혼자 늙어가는 거 무서웠어. 집안일 할 사람도 필요했고, 그래서 영수 결혼시킨 거야. 어차피 친아들 아니니까 며느리라도 데려와서 내 노후 챙기게 하려고. 저는 이용당한 겁니까? 30년 동안 저는 그저 시어머니의 노후를 위한 도구였던 겁니까?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미안하다는 말 안 한다니까. 난 내가 해야 할 일 한 거야. 진짜 친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는 게 내 의무야. 시어머니는 제 손을 놓으시고 다시 베개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내일 변호사 오기로 했어. 너네 식구들 다 모아놓고 유언장 공개할 거야. 어머니, 나가봐. 이제 할 말 다 했어. 어머니, 제발. 나가라고 했어. 시어머니의 고함에 저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30년을 살았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 차리던 그 모든 날들. 명절이면 혼자 20가지 음식 준비하던 그 시간들. 시어머니 병수발 들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던 그 세월들. 그게 전부 이용당한 거였습니까? 저는 입을 막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뒤에서 딸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이와 준호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울고 있어?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저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할머니가 너희 아빠는 친손주가 아니래? 할머니가 우리한테 재산 한 푼도 안 준대?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근데 왜 울어? 그냥 할머니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수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운 채 저는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당신은 친아들이 아니래. 당신 어머니가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0년을 이말순의 아들 박영수로 살아온 남편이 하루아침에 남의 핏줄이 된다면 남편은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야. 아직 말하면 안 돼. 내일 변호사가 오면 어차피 다 드러날 텐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가 필요했으니까. 어차피 친아들 아니니까. 미안하다는 말 안 할 거야.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제 인생의 30년이 단 한마디로 부정당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변호사가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 영수, 딸 지은, 아들 준호, 그리고 시동생 내외까지. 시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셨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자, 이제 말할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 읽어주세요.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열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고인 이말순의 유언에 따르면 전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한 채, 부동산 4채, 예금 20억 원, 기타 자산 일체를 강민호에게 상속한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강민호? 남편 영수가 되물었습니다. 강민호가 누군데요? 어머니, 그게 누구예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진짜 친아들이야. 뭐? 너는 친아들이 아니야, 영수야.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이 친아들이 아니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62년 전 병원에서 바뀐 거야. 영수는 다른 사람의 아들이야. 시어머니의 냉정한 말에 남편 영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 아니야. DNA 검사 결과도 있어. 시어머니는 변호사에게서 또 다른 서류를 받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줄 읽더니
손에서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남편 옆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 여보, 알고 있었냐고. 남편의 고함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어머니께 들었어. 나도 어제 처음. 왜 말 안 했어? 왜? 남편은 저를 원망하듯 쏘아보더니 시어머니에게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누구예요? 저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셨을 뿐입니다. 거실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유언장 공개 후 우리 집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남편 영수는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잠그고 불도 켜지 않고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려도 식사를 갖다 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봐요. 밥이라도 먹어야지. 여보, 가라고. 날 혼자 내버려둬. 쾅! 방 안에서 무언가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식판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여보, 나도 힘들어요. 나도 무너지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딸과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거실로 돌아오니 지은이와 준호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할머니 진짜 손주가 아니었어? 지은아, 할머니가 할아버지 친손주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도 가짜 손주인 거잖아. 준호도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할머니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대요? 아빠 결혼할 때부터 알았다며? 그렇대. 그럼 우리가 태어났을 때도 알고 계셨다는 거네. 우리를 보면서도 가짜 손주라고 생각하셨던 거네.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위로받고 싶었으니까요. 30년. 우리는 30년을 이 집에서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며칠 후 시동생 내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시동생은 예전과 달리 저를 보는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형수님. 네. 어머니 간병은 우리가 할게요. 형수님은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형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어머니를 돌봐요? 남의 집 사람이잖아요. 시동생의 차가운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의 집 사람이라니. 형님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 형수님도 알고 계셨죠? 그럼 형수님도 이제 이 집안 사람 아니잖아요. 시동생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재산도 한 푼 못 받으면서 왜 계속 우리 집에 붙어 계세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나가실 거잖아요. 신우이, 명절에도 이제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지낼 거니까. 시동생 내외는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서서 무너지는 듯한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30년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이라고 하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드디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며칠 동안 씻지도 않고 수염도 기르지 않아 얼굴이 험악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남편은 저를 피했습니다. 손대지 마. 여보, 밥 먹어요. 내가 미역국 먹기 싫어. 남편은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나가. 이 밤에 어디를? 당신이 알 바 아니야. 쾅! 현관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저는 문 앞에 멈춰 서서 남편이 사라진 계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혼자 두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저는 남편을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집에는 시어머니가 계셨고 딸과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시어머니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어머니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형님네는 이제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 재산도 한 푼 안 주실 거면서 계속 어머니 간병한다고 들러붙으면 보기 싫잖아요. 맞아. 그래, 잘했어. 시어머니의 담담한 대답에 제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던 건가요?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여보, 저는 비틀거리는 남편을 부축했지만 남편은 저를 밀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 여보, 이러지 마요. 들어가서 쉬어요. 쉬어? 어떻게 쉬어?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서 주저앉으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나는 누구야? 나는 대체 누구란 말이야? 여보, 62년을 박영수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어.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내 동생은 내 동생이 아니고 나는 대체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당신도 나 싫지? 가짜 남편이잖아. 남의 핏줄이잖아. 여보, 무슨 소리예요? 난 당신 아내예요.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30년? 그 30년이 다 거짓이었어. 남편은 벌떡 일어나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잘못 살았으니까 어머니가 우릴 버린 거야. 여보, 당신이 더 잘했으면 어머니가 우릴 진짜 가족으로 인정했을 거야. 근데 당신이 부족했으니까 어머니가 우리한테 재산 안 주는 거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나도 열심히 살았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됐어. 변명하지 마. 나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남편은 그렇게 소리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내 잘못일까? 내가 더 잘했으면 어머니가 우릴 인정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와 준호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엄마, 나 오늘 회사 그만둘까 봐. 갑자기 준호가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 우리 가족 이야기. 누가 소문 냈나 봐. 뭐라고? 할머니가 아빠한테 재산 안 준대. 친아들 아니래. 그러면서 다들 수군거려. 저 집은 진짜 막장 드라마네 그러면서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나 너무 창피해. 회사 다니기 싫어. 지은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친구들한테 연락 다 끊었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이들까지 이렇게 고통받게 하다니.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시동생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형수님네는 정말 이제 명절에 안 오는 거 맞죠?
그래. 이제 남이니까. 다행이다. 솔직히 형수님 보기 민망했거든요. 재산도 못 받으면서 계속 집안일 한다고 나서니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국자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저는 가스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어디가? 잠깐 나갔다 올게.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30년 동안 제가 딛고 서 있던 이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30년. 정말 헛된 시간이었나?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집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래.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30년을 살았던 이 집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는 없다고. 진짜 친아들이 누구든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저는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구청으로 갔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제가 혼인신고를 했던 그곳. 저는 민원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1963년생 박영수라는 사람의 출생 기록을 열람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세요? 아니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시면 가능합니다. 신분증 주세요. 저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프린트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출생 기록에는 박영수 1963년 5월 12일 서울 중구 소재 소망병원 출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병원 62년 전에 아기가 바뀐 곳이겠지.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한 김순희입니다. 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중년의 남자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유언장 사본과 출생 기록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재산을 한 푼도 안 주신다고 합니다. 친아들이 아니래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군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30년을 아들로 키우셨잖아요. 그런데 재산을 하나도 안 준다는 게 맞나요? 법적으로는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뭔가요? 유류분 청구입니다.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하지만 남편은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남편분이 출생 당시 호적에 올랐고 62년간 법적으로 아들로 인정받았다면 그 자체로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요? 네. 물론 소송을 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어.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속 관련 모든 서류를 준비해 오세요. 그리고 변호사는 잠시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진짜 친아들, 그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강민호라고 들었어요. 그 사람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입장인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호. 대체 어떤 사람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등이 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 나도 싸울 수 있어. 30년을 살았으면 나도 권리가 있어.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문 앞에 낯선 사내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김순희 씨 맞으시죠? 네, 저는 강민호입니다. 이말순 여사의 친아들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진짜 친아들, 벌써 나타난 겁니까? 강민호는 62세로 남편과 동갑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차가운 표정, 그리고 사무적인 말투. 유 원장에 따르면 이 집도 제 겁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한 달 안에 비워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도 확인했어요. 강민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한 달 안에 나가라고요? 네. 어머니 유언이니까요. 당신은 62년 동안 이 집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더 받아야죠. 62년 동안 고아원에서 고생했으니까. 강민호의 차가운 말에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해결합시다. 그러시죠. 강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집에서 저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민호가 찾아온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셨고 의사는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시동생 내외는 매일같이 와서 시어머니를 돌보며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형수님, 여기는 이제 우리가 관리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재산도 못 받으실 분이 왜 계속 간섭하세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으니까요. 남편 영수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딸 지은이는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으며 아들 준호는 친구들과의 연락을 모두 끊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 한 젊은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김순희 씨십니까? 네. 저는 경계심을 갖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강민호의 아들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민호의 아들? 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요? 강준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곤란하고 근처 카페로 가실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안함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페에 앉아 저는 강준혁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너무 냉정하게 대하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 일이 불편합니다. 강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이말순 할머니가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아버지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62년 만에 친어머니를 만난 거니까요. 저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자라셨어요. 왜 부모가 자신을 버렸는지 평생 원망하며 사셨죠. 그런데 60대가 되어서야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바뀐 거였다고. 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하셨어요. 자기 인생을 빼앗긴 것 같다고. 그래서 할머니의 재산을 모두 받겠다고 하신 거예요. 일종의 복수 같은 거였죠. 복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복수의 대상이 왜 우리여야 하나요? 저희 남편도 피해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62년을 살았는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강준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병원 기록이에요. 62년 전 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병원 기록과 메모들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셨어요? 아버지가 개인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하셨어요.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진실을 알고 싶어 하셨거든요. 저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바꾼 거였다고? 네. 당시 병원 원장이 시아버님, 박종철 씨의 의료사고를 목격당했대요. 그걸 덮기 위해 건강한 아기와 약한 아기를 바꿨다고 합니다. 강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강민호는 태어날 때부터 약했대요.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아기는 살기 힘들 거다라고 판단했죠. 반면 박영수 씨, 지금 아주머니 남편분은 건강했고요. 그래서 바꾼 거군요. 네. 병원 측은 약한 아기를 부유한 집이 말순 집에 보내면 최소한 의료 혜택이라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건강한 아기는 어차피 잘 자랄 테니 가난한 집에 보내도 괜찮다고 판단한 거죠. 저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범죄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62년 전 일이고 병원 원장도 이미 돌아가셨어요. 증거도 거의 없고요. 강준혁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이걸 드리는 이유는 싸움을 도우려고가 아니에요. 그럼요. 진실을 알려드리려고요. 이 모든 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걸. 강준혁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아버지도 피해자고 아주머니 남편분도 피해자예요. 할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나쁜 건 62년 전 그 병원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모든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강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싸우시더라도 진실은 알고 싸우세요. 그래야 후회 없을 테니까. 강준혁은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62년 전 병원의 범죄, 모든 게 그때 시작된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강민호도 피해자라는 것, 평생 고아원에서 자라며 원망 속에 산 그 남자도 결국은 62년 전 범죄의 희생자였다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희생될 수는 없어. 저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 영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과 시동생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짐을 왜 정리해놨어? 내가 언제 나간다고 했어? 거실 한쪽에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와 물건들이 담긴 박스들이었습니다. 형님,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나가셔야 해요. 미리 준비하시라고 정리해드린 거예요. 누가 부탁했어? 형님은 이제 이 집안 사람 아니잖아요. 친아들도 아니고. 시동생의 냉정한 말에 남편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30년을 형으로 살았는데. 손 떼세요. 형님도 이제 남이잖아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려는 순간 저는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둘 다. 당신은 빠져. 남편이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엄마. 딸 지은이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요. 왜 엄마한테 그래요?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당신 엄마가 제대로 못 살아서 우리가 이 꼴 난 거라고. 남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또 내 탓이라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여보, 말하지 마.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저는 가방에서 강준혁이 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62년 전 진실이에요. 당신이 왜 바뀌었는지. 남편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도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서류를 다 읽은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바꾼 거였다고? 네. 병원의 범죄였어요. 그럼 어머니도 피해자였던 거야? 그렇죠.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는 대체.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싸워야 해요. 우리 권리를 찾아야 해요. 무슨 권리? 당신은 62년을 이말순의 아들로 살았어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민호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우리도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정말? 네. 변호사도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모르죠.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싸워봐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남편, 저, 딸 지은, 아들 준호.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정말 할머니랑 싸울 거예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싸우는 게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권리를 찾는 거야. 30년을 살았으면 그만큼 권리가 있는 거야.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아빠. 우리 가족,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요.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가족, 다시 하나가 되는구나.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탓만 했었는데. 괜찮아요. 아니야. 당신이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몰랐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편이 될게. 끝까지.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강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저기,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 아버지, 강민호 씨는 정말 할머니를 용서 못하시나요? 강준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세월 원망하며 사셨으니까. 그렇군요. 하지만 아주머니 한 가지는 알아주세요. 뭔가요? 아버지도 외로웠을 거예요. 62년 동안 가족 없이 혼자 사셨으니까. 강준혁의 말에 저는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맞아. 그 사람도 결국은 외로웠겠지.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민호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가족이 희생될 수는 없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준혁 씨.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임종과 함께 더 큰 비밀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의사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고 온 가족이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시동생 내외 강민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저희 가족까지. 병실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쪽에는 진짜 친아들 강민호가, 다른 쪽에는 62년을 아들로 산 남편 영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마치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숨소리도 가늘어서 언제 끊길지 모를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속삭이자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신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순이야.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내가 너무 잔인했지.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 영수를 바라보셨습니다. 영수야. 네, 어머니. 남편이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넌 내 아들이었어.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내가 62년을 키운 내 아들이야. 어머니, 근데 나는 너무 겁이 났어. 진짜 아들한테 미안해서 너한테 재산을 줄 수가 없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해라. 이 못난 어미를.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영수야.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강민호를 바라보셨습니다. 민호야. 강민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일어나 침대 곁으로 왔습니다. 네. 넌 내가 평생 찾아 헤맨 내 아들이야. 미안하다. 62년을 고아원에서 고생시켜서. 강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호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재산밖에 없구나. 그걸로 충분합니다. 강민호의 차가운 대답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시어머니는 다시 숨을 고르시더니 모두를 돌아보셨습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어머니, 내 방, 옷장 깊숙이 빨간 상자가 하나 있어. 그걸 가져와. 시동생이 황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30분 후 시동생이 빨간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낡고 먼지 쌓인 상자였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그래. 열어봐.
시동생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걸 민우한테 줘. 강민우가 상자를 받아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읽기 시작하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병원 원장과 시아버지 박종철 사이의 합의서였습니다. 1963년 5월 12일 박종철과 병원 원장 사이의 합의. 의료사고 은폐의 대가로 건강한 아기 박영수와 약한 아기 강민호를 교환한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그래. 시어머니가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시아버지, 박종철이 의도적으로 한 거였어. 뭐라고요? 남편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아기를 바꾼 거였어요? 그래. 병원 원장의 의료사고를 목격했어. 환자가 죽었는데 병원 측 실수였지. 그걸 입막음하는 대가로 건강한 아기를 요구한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당신 시아버지는 당시 민호가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다는 걸 알았어. 의사가 이 아이는 오래 못 산다고 했지. 그래서 건강한 아기와 바꾼 거야.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시아버지는 친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일부러? 그래.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아기를 낳고 기절했다가 깨어나니 건강한 아기가 내 품에 있었어. 당신 시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했지. 그럼 언제 아셨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1990년대 초에 고백했어. 사실 영수는 우리 친아들이 아니다. 병원에서 바꾼 거다라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몰래 DNA 검사를 했지. 그리고 진짜 친아들을 찾기 시작했어. 그래서 강민호 씨를 찾으신 거군요. 그래. 2010년경에야 겨우 찾았어. 고아원 기록을 뒤져서 시어머니는 강민호를 바라보셨습니다. 민호야, 내가 널 찾았을 때 넌 이미 60대였어. 평생을 고아원에서 가난하게 외롭게 살았더구나. 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어.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하지만 영수야. 시어머니는 남편을 바라보셨습니다. 넌 아무 죄가 없어. 넌 그저 태어났을 뿐이야. 당신 아버지의 범죄에 너는 아무 책임이 없어.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뭐예요? 넌 내 아들이야. 비록 핏줄은 아니지만 62년을 함께 산 내 아들이야.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순이야, 내 어머니, 넌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 30년을 한결같이 이 집을 지켜줬잖아. 어머니, 미안하다. 너를 이용만 하고 인정해주지 못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옷장, 맨 아래, 통장이 하나 있어. 네, 그건 내가 몰래 모은 거야. 3억? 그걸 순이 너한테 줄게. 어머니, 영수, 내 아내를 잘 지켜줘. 그 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남편이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오후 3시 27분. 시어머니 이말수는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시동생 가족, 저희 가족, 그리고 강민호 가족이 각자 다른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빈소 앞에 앉아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시어머니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사셨습니다. 남편의 범죄를 알고도 침묵했고 진짜 친아들을 60년 만에 찾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고 62년을 키운 아들에게는 재산을 주지 못해 미안했고 어머니도 피해자였네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 강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누군지도 몰라요. 네, 고아원 기록에도 없어요. 어머니, 이말순 여사만 알고 계셨는데 끝내 말씀 안 하셨죠.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62년을 혼자 살았어요.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전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가족을 찾았다고 생각했죠. 강민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죄책감만 느끼셨어요. 저를 아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빚을 갚듯이 재산을 주려고만 하셨죠. 저는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가족이 필요했던 거예요. 강민호는 영정 사진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족은 못 됐네요. 저는 강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요? 저희도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요.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저도 당신네 가족을 적으로만 봤으니까. 우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남편 영수가 다가왔습니다. 강민호 씨, 네,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편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서로 이해했으면. 30분 후 남편과 강민호가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민호 씨랑 이야기했어. 우리 법정까지 가지 않기로 했어. 네, 재산은 강민호 씨가 가져가. 대신 어머니가 남기신 3억은 우리가 받고. 여보, 그리고 이 집은 6개월 후에 비우기로 했어. 천천히 이사 준비할 수 있게. 저는 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박영수 씨도 피해자예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강민호는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62년을 형제처럼 살 수는 없었지만 이제라도 악연은 끊읍시다. 남편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를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두 아들이 화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화해가 아니라 그저 싸움을 멈춘 것뿐이라는 걸. 62년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걸. 시어머니 장례를 치른 후 우리는 합의대로 6개월 안에 집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강민호는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고
저희는 시어머니가 남기신 3억과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폭풍 전 고요에 불과했습니다. 장례 일주일 후 강민호가 변호사와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현관에서 맞이하자 강민호는 냉정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재산 정리 내역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3억이 아니라 5천만 원이라고요? 네. 정확한 감정 결과입니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니께서 분명 3억이라고. 어머니가 착각하셨나 봅니다. 통장을 조회해 보니 5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강민호의 변호사가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아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안에 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합의는 6개월. 합의는 구두였잖아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강민호 씨, 장례식장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은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민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요? 어머니가 남기신 부동산 4채 중 한 채가 박영수 씨 명의로 되어 있더군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명의를 이전하셨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셨어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납 증여세가 2억 3천만 원입니다. 이걸 납부하셔야 해요. 2억 3천?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 부동산을 처분하셔야죠. 아니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시세의 70% 가격으로. 그건 너무 낮잖아요. 금매니까 그렇죠. 싫으시면 직접 하세요. 단 3개월 안에요. 강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강민호 씨, 제가 소리쳤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3억이 아니라 5천만 원? 그리고 증여세가 2억 3천?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남는 게 없잖아. 여보, 부동산이라도 지켜야 해요. 그게 우리가 받은 유일한. 지키긴 무슨 2억 3천을 어떻게 내. 당장 팔아야지. 남편은 벽을 쾅 쳤습니다. 강민호 그 새끼. 처음부터 우릴 속인 거야. 합의한다고 해놓고. 여보, 진정해요.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우리 30년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남편의 고함에 딸 지은이와 아들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우리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우리한테 남은 게 고작 5천만 원이야.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그럼 우리 어떡해요?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다음 날 저는 강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 씨, 당신 아버지가 약속을 어기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득해봤는데 소용없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는 분명 아버지가. 변호사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걸 받아야 한다고. 강준혁의 목소리가 괴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반대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이번만큼은 타협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알겠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해는 해요.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어.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동생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형님한테 빌려드린 돈이 있어요. 네. 시동생은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형님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 빌려드렸거든요. 그거 이제 돌려받아야겠어요. 저는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네. 형님 도장도 찍혀 있잖아요. 하지만 왜 이제 와서? 형수님, 형님은 이제 어머니 아들도 아니잖아요. 그럼 저희도 형제 아니잖아요. 빌려준 돈은 받아야죠. 시동생의 차가운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동생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저도 제 가족 먹여 살려야 해요. 형수님도 이해하시죠? 시동생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차용증을 바라보았습니다. 5천만 원, 또 5천만 원. 우리한테 남은 5천만 원마저 이제 빼앗기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차용증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시동생한테 빌린 돈이래요. 10년 전에.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거 맞아. 사업 자금 필요할 때 빌렸었지. 여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까먹었어. 그리고 동생이니까 안 받을 줄 알았지. 안 받을 줄 알았어? 지금 상황이 어떤데? 저는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30년을 살았는데 우리한테 남는 게 영원이에요. 영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수 부장님 계신가요? 네, 제가 아내인데요. 아, 사모님. 죄송한데요. 부장님께 전해주세요. 다음 주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된다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명예퇴직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하는데 부장님이 대상자에 포함되셨어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요. 정식 통보입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예퇴직. 지금 이 시점에 저는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알아. 나도 방금 통보받았어.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직장까지 잃으면. 모르겠어. 이제 정말 모르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여보, 30년을 살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나는 이제 뭐야? 나는 대체 뭐냐고. 남편은 베개를 집어 던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안으려 했지만 남편은 저를 밀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다 당신 때문이야. 여보, 당신이 제대로 못 살아서 이렇게 된 거야. 어머니한테 잘 보였으면 재산이라도 받았을 거 아냐. 남편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또 내 탓이에요? 그럼 누구 탓이야? 30년을 살면서 뭘 했어? 아무것도 못 지켰잖아. 여보, 나도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그게 최선이야? 5천만 원 받고 쫓겨나는 게 최선이야? 남편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
저는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알겠어요. 뭐, 이제, 알겠어요.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년. 정말 헛된 시간이었나?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 차리던 날들. 명절마다 혼자 20가지 음식 준비하던 시간들. 시어머니 병수발,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기. 그게 전부 의미 없는 일이었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딸 지은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응? 엄마, 울지 마. 아빠가 화나서 그런 거야. 알아. 지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는 알아.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지은아, 30년 동안 엄마가 우리 가족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나는 다 봤어. 지은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아무것도.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최소한 내 아이들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하지만 그 위로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국 부동산을 팔기로 했습니다. 강민호가 제시한 시세의 70% 가격으로 서명해 주세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서명을 하는 순간 30년의 세월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챙겨 떠났습니다. 저는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집. 이제 3개월 후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갈 곳도 없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말 걸지 마. 남편은 저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가족도, 집도, 돈도, 희망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단 한 달 만에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떡하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다들 편할까?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과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무너지면 아이들도 무너질 테니까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도, 돈도, 남편의 직장도, 가족의 신뢰도 30년이 단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저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제가 모아둔 것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영수증, 명절 음식 재료비 영수증, 집 수리비 영수증, 시댁 친척 경조사비 기록, 남편 사업 자금 지원 내역, 아이들 교육비. 이게 전부 내가 쓴 돈이야.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0년간 제가 개인적으로 쓴 돈, 친정에서 받은 돈, 제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 제 명의로 대출받아 시댁에 보탠 돈. 총액이 나왔습니다. 2억 8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이 집에 2억 8천을 쓴 거야. 그런데 돌아온 건 5천만 원. 아니, 시동생 빚을 갚으면 영원. 이게 공평한 건가?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30년 동안 시댁에 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명목으로요? 생활비 기여, 간병비, 여러 가지요. 저는 준비한 영수증들을 쏟아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요? 법정 소송을 해야 해요. 그리고 승소한다고 해도 강민호 씨가 상속받은 재산에서 배분받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다시 싸워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 1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50대 50입니다. 며느리의 기여를 인정받는 판례도 있지만 어렵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0대 50? 그래도 해봐야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싸워보자. 이번에는 내 권리를 위해서.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 남편과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또 변호사? 왜?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소송할 거예요. 소송? 누굴? 강민호 씨요. 내가 30년 동안 쓴 돈을 돌려받을 거예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우리 상황에 무슨 소송을 해? 해야 해요. 이대로는 못 끝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더 힘들어질 거야. 그냥 받은 거라도 챙기고 조용히 살자고. 조용히 살라고요? 저는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30년을 조용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 꼴이 됐잖아요. 당신, 여보, 이제 내 차례예요. 30년 동안 당신 뒤에서 묵묵히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앞에 나설 거예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법원에 소장 제출할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남편이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건 내 싸움이에요. 다음 날 저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 강민호를 상대로 30년간의 생활비 기여 및 간병비 2억 8천만 원을 청구한다. 법원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폰이 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순희 씨 소송 제기하셨다면서요? 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미 끝난 일인데. 끝나지 않았어요. 제 30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30년? 어머니가 이미 돈 주셨잖아요. 5천만 원이요? 제가 30년 동안 쓴 게 2억 8천만 원인데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민호 씨, 당신도 62년 동안 고생하셨죠.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저도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어요. 그것도 인정받아야 해요. 법정에서 봅시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2주 후 1차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조정실에는 강민호와 그의 변호사 그리고 저와 제 변호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모두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부터 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원고 김순희는 30년간 피고의 어머니 이말순을 헌신적으로 모셨습니다. 생활비, 간병비, 명절 준비비 등
총 2억 8천만 원을 개인 자금으로 지출했습니다. 피고 측 의견은 강민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며느리로서 당연한 의무를 한 것뿐입니다. 법적으로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당연한 의무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년을 새벽 5시에 일어나 밥하고 명절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고 밤새 병수발 드는 게 당연한 의무예요? 김순희 씨, 진정하세요. 조정위원이 말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친며느리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30년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저를 이용했어요. 며느리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당연한 의무라고요? 친며느리도 아닌 사람이 30년을 살았는데 그게 당연하다고요? 저는 강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강민호 씨, 당신은 62년 동안 고아원에서 고생하셨죠. 그 고통 압니다. 하지만 저도 30년 동안 이 집안의 노예처럼 살았어요. 노예라니, 그건 과하지 않아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명절에도 아플 때도 애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시어머니 뒷바라지했어요.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예요? 5천만 원이요? 그것도 시동생 빚 갚으면 영원이에요. 저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게 공평한 겁니까? 강민호 씨는 62년 동안 한 번도 이 집안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20억을 받았어요. 저는 30년을 살았는데 영원이에요. 김순희 씨,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이 가족을 30년간 지켰습니다. 저는 강민호를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호 씨는 피는 섞였지만 이 가족을 위해 단 하루도 살지 않았어요. 누가 진짜 가족인가요? 핏줄인가요? 아니면 함께한 시간인가요? 조정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진정하시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해 보시죠. 조정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강민호와 마주쳤습니다. 김순희 씨, 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이 가족을 위해 단 하루도 살지 않았죠.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기회조차 없었어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2년 동안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사랑이 뭔지도 몰랐어요. 알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희생될 수는 없어요. 저는 강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고통과 제 고통은 별개예요. 당신이 불행했다고 해서 제가 더 불행해질 이유는 없어요. 강민호 씨,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30년의 세월을. 강민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의하죠. 정말요? 네. 2억 8천은 무리지만 1억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민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매몰차게 대했어요. 저도 미안해요. 당신 상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62년과 30년.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고통. 하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희생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권리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 지은이와 아들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 합의했어. 1억 5천만 원 받기로. 정말? 아이들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대단해. 엄마가 해냈어. 저는 아이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었어. 방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여보, 네, 미안해. 내가 당신을 너무 몰랐어.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여보, 이제라도 내가 당신을 지킬게. 약속해.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주니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겼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니,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인정받았어요. 제 30년을요. 저는 무덤에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용서할게요. 어머니도 힘드셨잖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저는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인간이었어요. 며느리이기 전에 한 명의 여자였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 미안했어. 저는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30년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합의가 성립된 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민호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시동생에게 빚 5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돈은 1억 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30년의 대가치고는 여전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숫자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으니까.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는 날. 저는 빈 집을 천천히 걸으며 구석구석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엌. 제가 매일 새벽 5시에 서서 아침을 준비하던 곳. 거실. 명절마다 20가지 음식을 차리던 곳. 시어머니 방. 밤새 병수발을 들던 곳. 여보, 뭐해? 이삿짐 차 기다려. 남편이 불렀습니다. 지금 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안녕. 30년.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한 곳은 작은 빌라 전세였습니다. 30평짜리 집에서 20평으로 줄었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엄마, 여기 방 작은데 괜찮아?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우리 가족만 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기 따뜻하네. 남편이 옆에 섰습니다. 여보, 미안해. 더 좋은 데로 못 모셔가서. 무슨 소리예요? 이게 어디예요? 우리끼리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새로 시작해요. 진짜 우리 인생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당신 위주로 살자. 여보, 30년을 당신이 희생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당신을 챙길게.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말을 30년 전에 들었더라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 달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강민호와 그의 아들 강준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강민호는 선물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이건 뭔가요? 그냥 작은 마음입니다. 저희가 너무 매몰차게 대했어서 저는 선물을 받으며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앉으세요. 거실에 둘러앉아 우리는 차를 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응, 힘들었어.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배려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민호 씨, 당신은 어때요? 재산 받고 행복해졌어요? 강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왜요? 돈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공허해요. 62년 동안 못 느낀 가족의 따뜻함은 돈으로 살 수 없더라고요. 강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이말순 여사와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재산이 아니라 그냥 엄마와 아들로. 근데 끝까지 못 됐어요. 어머니는 저를 아들로 본 게 아니라 빚진 사람으로 보셨으니까. 강민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순희 씨, 당신은 그래도 30년을 가족으로 살았잖아요. 저는 그것조차 못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강민호 씨, 이제야 알았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라는 걸. 강민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순희 씨가 진짜 가족이었어요. 저는 그냥 피만 섞인 남이었죠. 저는 강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민호 씨,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네, 우리 가족 되면 안 될까요? 강민호는 눈이 커졌습니다. 가족이라니, 무슨, 피는 안 섞였지만 같은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그럼 우린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명절 때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제가 음식 만들어 드릴게요. 강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도 외로우셨잖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강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6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강준혁도 옆에서 아버지를 토닥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족 생겼어요. 우리는 거실에서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이상한 가족이었습니다. 피도 안 섞였고 30년과 62년이라는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 영수, 딸 지은, 아들 준호, 그리고 강민호와 강준혁. 이거 맛있네요. 강민호가 된장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말순 여사가 끓여주시던 맛이랑 똑같아요. 어머니 레시피예요. 제가 30년 동안 배웠거든요. 그렇군요. 강민호는 숟가락을 들고 한참 멍하니 찌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맛. 이제야 느껴보네요. 저는 그의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앞으로 자주 올 거잖아요. 네, 꼭 올게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이가 강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무슨 일 하세요?
저요? IT 회사 다녀요. 우와, 저랑 같네요. 저도 IT 회사 다녀요. 진짜요? 어느 회사세요?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준호도 강민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민호 아저씨는 고아원에서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냥 버텼어. 죽지 않으려고. 힘드셨겠어요. 응.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강민호는 우리 가족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밤이 깊어 강민호와 강준혁이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김순희 씨, 고맙습니다. 뭐가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줘서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자주 오세요. 네, 꼭 올게요. 강민호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아니에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그래. 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진짜 가장 같았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30년 동안 당신을 가장으로 인정 안 했어.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아주잖아요. 저는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해요? 30년이.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힘들었지만 당신이랑 살아서 다행이야.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힘들었고 아팠고 억울했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혼자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가져온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던 잡채랑 김치전 해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강민호 씨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됐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시던 거잖아요. 두 아들이 화해하는 거. 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어머니도 힘드셨다는 거. 저는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시댁 시집 와서 남편 범죄 알고도 침묵하고 진짜 아들 찾았지만 이미 늙어서 어머니도 평생 가슴 아프셨겠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용서해요. 진짜로요. 저는 무덤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편히 쉬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30년.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저는 무덤에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30년. 드디어 끝났구나. 아쉬웠습니다. 인정받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화해하지 못했다는 게, 30년이라는 시간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게,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늦었지만 저는 제 가치를 인정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요리를? 당신 피곤하잖아. 오늘은 내가 할게. 여보,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저를 위해 요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 이제부터 자주 할 거야.
남편은 제게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고생시켰으니까 앞으로 30년은 내가 당신 챙길게. 여보, 저는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30년. 이제야 끝났어.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30년의 며느리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 힘들었고, 아팠고, 억울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나는 인정받았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30년. 너무 길었지만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30년 동안 시댁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겠죠.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하고 싶었던 취미도 시작하고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이야. 저는 미소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순인의 집밥 카페라는 이름으로 30년 동안 갈고 닦은 요리 솜씨로 손님들에게 집밥을 대접하는 카페였습니다. 사장님, 이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저는 손님에게 미소 지으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카페 한쪽에는 강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 씨, 오늘도 오셨네요? 네. 여기 음식이 어머니 맛이라서요. 그럼 오늘은 뭐 드릴까요? 갈비찜 있어요? 당연하죠. 금방 해드릴게요. 저는 주방에서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위해 만들던 그 갈비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제 가게를 차렸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30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카페에 모였습니다. 남편, 딸, 아들, 그리고 강민호와 강준혁까지. 자, 건배. 우리는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순이 씨 카페 대박 나기를. 고마워요, 다들. 저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한 가족이었습니다. 피도 제대로 안 섞였고 아픈 과거가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엄마 30년 고생 끝에 드디어 엄마 인생 사는 것 같아. 축하해.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엄마 앞으로 행복하세요. 엄마는 그럴 자격 있어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사랑해.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여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카페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힘들었고, 아팠고, 울었고, 포기하고 싶었어.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저 이제 행복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이제야 인정받았어요.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힘들게 해주셔서
이상한 감사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힘들었기에 저는 더 강해졌으니까요. 아팠기에 저는 더 따뜻해졌으니까요. 30년.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에요. 카페 문을 잠그며 저는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이 공간, 아픔이 만든 이 행복. 고마워요, 30년. 그리고 안녕. 저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